인천의 해안도로는 그날따라 유난히 차량이 많았다. 평범한 정비소 작업복 차림의 박현주는 낡은 스쿠터를 몰고 부품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으며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때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곱비 풀린 망가지처럼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듯 아슬아슬하게 질주했고 주변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황급히 피했다. 세단은 곧 연기를 희미하게 내뿜으며 도로 한가운데에 위태롭게 멈춰 섰다. 다른 차들은 그저 멀찍이서 지켜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박현주는 스쿠터를 길게 세웠다.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났다. 평소의 무심한 표정과는 다른 예리하고 냉철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세단으로 향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차 안에서는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조수석에는 젊은 여성이, 운전석에는 백발의 노인이 정신을 잃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성은 안전벨트의 메인 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박현주는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충격으로 인해 뒤틀렸는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길가에 떨어져 있던 묵직한 소의 파이프 조각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는 단숨에 그러나 정확하게 차량 유리창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격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져나갔다. 괜찮습니까? 현준의 낮은 목소리에 여성 한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빼어난 미모는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현준을 바라보다가 다급하게 외쳤다. 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박현준은 재빨리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고 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한서연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그녀를 차 밖으로 부축해 끌어냈다. 그리고 즉시 운전석으로 몸을 돌렸다. 노인 한대호 SH그룹 회장은 의식이 없어 보였다. 호흡 또한 미약했다. 차량 내부는 살짝 탄내가 났고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현주는 한대호 회장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다. 그의 손놀림은 단순한 정비공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맥박 호흡, 동공 반응. 모든 것을 순식간에 확인한 그는 망설임 없이 한 회장을 차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다시 한번 힘을 주어 운전석 문을 거의 뜯어내듯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한대호 회장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차에서 끌어내 도로 옆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지만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수군거릴 뿐이었다. 박현주는 한대호 회장의 기도를 확보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처럼 노인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는 듯 보였다. 마치 용이 숨결을 불어넣는 것처럼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기운이었다. 한서연은 옆에서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의 눈빛, 그의 행동, 그 모든 것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준으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한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현준이 가볍게 부축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할아버지는
박현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겁니다. 병원으로 빨리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대호 회장이 구급차에 실려 떠나고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박현준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저와 제 할아버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다. 박현준은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신사분께서 선량한 분이신 것 같아 도왔을 따름입니다. 그때 병원으로 막 출발하려던 구급차에서 연락을 받은 듯한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한서연과 박현준을 번갈아 보더니 한서연에게 상황을 전해 듣고는 박현준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SH그룹 한대호 회장님의 비서실장 김민석입니다.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2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저희 회장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선생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천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저희 그룹 소유의 최고급 빌라, 해룡빌라 1호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의 것입니다. 언제든 입주하셔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최고급 빌라라니. 하지만 박현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큰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서연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제 할아버지는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셨어요. 저희 한씨 가문은 경기도 일대의 모든 명의를 수소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 너무나 쉽게 할아버지의 위급한 상황을 넘기게 해주셨어요. 저는 한서연은 일찍이 제 할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 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맹세했어요.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박현준은 여전히 단호했다. 저는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서연과 비서실장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두 분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누가 회장님의 목숨을 노리는지 말입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이 잘려나간 듯했고 미세하지만 독특한 향도 났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말에 한서연과 김민석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니. 그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다. 박현준의 통찰력은 놀라웠다. 김민석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더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박현준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본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리려 했다. 그때 한대호 회장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이 왔다. 김민석 비서실장은 박현준에게 재차 감사를 표하며 병원으로 동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현준은 정중히 사양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사하시다니 다행입니다. 한서연은 이대로 그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다급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선생님, 잠시만요. 할아버지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의 생신 파티가 사흘 뒤에 열립니다. 부디 참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초대장입니다. 단 한 장뿐인. 그녀는 품에서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박현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봉투와 한서연의 간절한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그는 원래 이런 자리를 극도로 꺼렸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감사와 젊은 여성의 순수한 호의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또한 그가 던진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어쩌면 그 파티에서 무언가 단서를 더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그가 대답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초대장을 받아들었다. 한서연의 얼굴에 그제야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박현주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신의 낡은 스쿠터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배달원 같았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한서연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김민석 비서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저분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한서연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마치 깊은 바닷속 용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불안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사흘 뒤 생일 파티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 남자 박현준.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할아버지를 노리는 검은 손의 정체는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인천의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1장 끝. 제1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소 2,000단어 한글 기준 약 4,000자 이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확인 후 다음 장 진행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흘 후 박현주는 약혼식이 열리는 인천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평범한 정장 한 벌이 전부였고 낡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값비싼 예복들 사이에서는 초라해 보일 정도였다. 연회장 입구는 화려한 꽃 장식과 축하 화환들로 가득했지만 현주는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의 약혼녀 임나리. 그녀와의 관계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나리는 현준의 과묵함 뒤에 숨겨진 어떤 가능성을 보았는지 적극적으로 다가왔었다. 현준 또한 평범한 삶, 어쩌면 가정을 꾸리는 소박한 행복을 잠시나마 꿈꿨기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그의 마음은 어딘가 불편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현준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다. 특히 예비 장모 될 사람, 그러니까 임나리의 어머니 박 여사의 눈초리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 여사는 입구에서부터 현준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아니 박서방, 자네는 약혼식에 오는 사람 복장이 그게 뭔가 우리 나리 친구들은 다들 명품으로 휘감고 왔는데 자네는 어디 시장 좌판에서 산 옷을 입고 온 겐가. 내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현주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런 대접이 처음은 아니었다. 임나리의 집안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들은 현준의 소박한 직업과 경제력을 내심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현준 씨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온 걸 거예요. 임나리가 옆에서 말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래도 현준 씨 엄마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둘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잠시 후 양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 여사는 본색을 드러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우리 나리를 박서방에게 보내기로 한 이상 몇 가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혼집. 인천 송도에 최소 40평 이상 아파트는 해와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대출 없이 박서방 명의로. 그리고 예물. 우리 나리가 남들한테 기죽으면 안 되니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 반지랑 명품 가방 세트, 그리고 외제차 한 대 정도는 기본이겠지요. 박 여사는 숨도 쉬지 않고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현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으로는 평생 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장모님, 그건 좀... 현준이 어렵게 입을 열려 하자 박 여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좀 뭐가, 박서방 자네는 우리 나리가 어떤 아이인지 아직도 모르는가? 천하의 임나리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고. 이 정도도 못해주면서 우리 나리를 데려갈 생각을 했단 말인가? 양심도 없는 사람 같으니. 옆에 앉은 임나리의 오빠 임성진도 거들었다. 매제 우리 어머니 말씀이 좀 직설적이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우리 집안이 그래도 이 동네에선 알아주는 집안인데 여동생을 아무렇게나 보낼 순 없잖나. 매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면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라도 성의는 보여야지. 임나리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듯 차가웠다. 현준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의 진심이었을까? 그동안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와 애정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현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능력이 없어. 그럼 우리 나리랑 결혼할 생각도 말았어야지. 어디서 감히 시간 낭비만 시키고 말이야. 야, 나리야, 너도 한마디 해라. 이런 남자 믿고 평생 살 수 있겠니? 임나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현준 씨, 솔직히 실망이에요. 난 당신이 가난해도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네요.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걸 하나도 못 해준다니 당신은 날 사랑하긴 하는 건가요? 연 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현준에게 쏠렸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비웃는 듯했다. 현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현준의 단호한 말에 연 회장은 순간 정적이 휩싸였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소리쳤다. 뭐 없던 걸로 해. 지금 네가 감히 누굴 상대로 우리 나리가 너 같은 놈한테 차였다고. 소문나면 어쩔 셈이냐. 네가 책임질 거야. 임나리의 얼굴도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한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등장한 그녀는 단숨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원피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한 기품.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할아버지 생일 파티 초대장을 현준에게 전해주고 혹시나 해서 약혼식 장소에 와본 것이었다. 할아버지께서 현준에게 따로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연 회장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다. 박현준 씨, 한서연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박 여사와 임나리는 갑자기 나타난 아름다운 여성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누구세요? 임나리가 날카롭게 물었다. 한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박현준 씨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여사는 한서연의 옷차림과 그녀가 들고 있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작은 쇼핑백을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렸다. 어머나, 박서방. 자네 꽤나 능력 있네. 우리 나리 몰래 이런 예쁜 아가씨도 만나고 다녔어. 혹시 이 아가씨가 돈이라도 많아서 우리 나리 버리고 갈아타려는 건가? 박현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장모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서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박현준이
공영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를 모욕하는 저들의 태도가 심히 불쾌했다. 실례지만 두 분의 대화를 잠시 듣게 되었습니다. 한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이 들고 온 쇼핑백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께서 박현준 씨께 드리는 작은 감사의 선물입니다. 며칠 전 현준 씨께서 저희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셨거든요. 상자 안에는 값비싼 시계가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시계였다. 박 여사와 임나리 임성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 여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목숨을 구해줘.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할아버지가 누군데. 저희 할아버지는 SH그룹의 한대호 회장님이십니다. 한서연의 말에 연 회장 아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SH그룹. 인천을 넘어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다. 그 회장의 손녀가 지금 박현준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 현준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여사가 요구했던 아파트와 예물들은 SH그룹의 재력 앞에서는 그야말로 푼돈에 불과했다. 임나리의 얼굴은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박현준에게 매달리듯 다급하게 말했다. 현준 씨, 저는 오해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엄마.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박현준은 차갑게 임나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임나리 씨. 당신의 진심 그리고 당신 가족들의 진심은 이미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는 한서연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서연 씨. 하지만 이제 제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다시 임나리와 그녀의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저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 약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조건 좋은 남자나 찾아보시죠. 말을 마친 박현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 회장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마치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사람처럼. 한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임나리 가족의 일그러진 얼굴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현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그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연 회장 밖 복도에서 현준을 따라잡은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박현준 씨. 박현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기 어려웠다. 덕분에 시원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한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차라도 한 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짧게 통화를 하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한서연 씨.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파티 때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서연은 아쉬움을 감추며 대답했다. 박현준은 다시 한번 가볍게 목례를 하고 빠르게 사라졌다. 한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그가 보여준 모습은 며칠 전 사고 현장에서의 모습과는 또 달랐다.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남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것을 그녀는 어쩔 수 없었다. 한편 연 회장 안에 남겨진 임나리와 그녀의 가족들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손에 잡힐 듯했던 상류 사회로의 티켓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다. 박 여사는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들이 걷어찬 것이 단순한 가난한 청년이 아니라 어쩌면 상상도 못할 거대한 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제2장 끝. 제2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다음 장 진행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한대호 회장의 생신연회는 인천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입구에서부터 화려함이 넘실거렸고 대한민국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현주는 며칠 전 한서연이 직접 골라준 듯한 깔끔한 다크 네이비 슈트 차림이었다. 비록 다른 하객들의 명품 브랜드 향연 속에서는 소박해 보였지만 그의 다부진 체격과 차분한 분위기는 오히려 묘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현준 씨 이쪽이에요. 한서연이 우아한 연보라색 드레스 차림으로 그에게 다가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주변의 시선이 잠시 쏠렸지만 현준은 가볍게 목례만 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현준의 팔짱을 끼려는 듯 다가왔으나 현준이 미세하게 몸을 뒤로 빼는 것을 느끼고는 살짝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다. 할아버지께서 현준 씨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할아버지께서는 현준 씨가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SH그룹 회장의 생신연회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니. 저 젊은이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잠시 후 선물 증정식이 시작되었다. 한대호 회장은 상석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SH그룹 한대호 회장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저희 청룡그룹에서 준비한 100년근 산삼입니다. 송도개발 사장님께서 고려 청자매병 한 점을 선물하셨습니다. 고가의 선물들이 연이어 등장했고 사회자는 과장된 목소리로 선물과 증정자를 소개했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를 무렵 한서연의 사촌오빠이자 SH그룹의 젊은 임원인 한민준이 위풍당당하게 나섰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목함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만수무강하십시오. 이건 제가 강원도 심산유곡을 헤매며 구한 300년 묵은 천종산삼입니다. 자그마치 유럽에서 300만 유로를 호가하는 귀한 물건입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300만 유로라는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한화로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한민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한대호 회장에게 목함을 건넸다. 한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다음은 한서연의 유력한 혼담 상대로 거론되는 JQ그룹의 후계자 진태민이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외모로 등장부터 주목을 받았다. 한 회장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약소하지만 프랑스 왕실에서 사용했던 18세기 순금 회중시계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의 빛나는 시간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태민의 선물 역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희귀품이었다. 그는 선물을 건네며 은근한 눈빛으로 한서연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박현준의 차례가 되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과연 SH그룹 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는 그는 어떤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현준이 내민 것은 투박한 질그릇병에 담긴 술 한 병이었다. 라벨도 없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술이었다.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실소와 함께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게 뭐야, 무슨 막걸리 병인가. 쯧쯧, SH그룹 회장님 생신에 저런 걸 선물이라고. 분수를 알아야지. 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다. 박현준 씨라고 했나. 자네 정말 대단하군. 우리 할아버지 생신에 저런 싸구려 술을 가져올 생각을 하다니. 용기가 가상한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자네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 제대로 당하겠네. 진태민도 한마디 거들었다. 이복의 친구, 성의를 보이는 것도 좋지만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지. 저런 술은 자네 집에서나 마시게. 한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현준의 편을 들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 술병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현준이 아무 생각 없이 저런 선물을 가져왔을 리 없다고 믿었다. 박현준은 주변의 조롱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한대호 회장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 변변치 않은 물건입니다만 제가 직접 약초를 뉘어 빚은 약주입니다. 회장님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대호 회장은 현준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꾸밈이나 거짓도 없어 보였다.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네, 현준 군. 그 마음이 어디인가. 내가 자네 술맛을 한번 봐야겠구먼. 하지만 한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다시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 술 정말 마셔도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뭘 넣었을 줄 알고 아까 제가 드린 300년 묵은 산삼이나 드시지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귀한 겁니다. 박현준은 한민준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민준 씨, 그 산삼 말입니까? 그는 한대호 회장 앞에 놓인 목함을 가리켰다. 그거 정말 300년 묵은 천종산삼이 맞습니까? 한민준은 발끈했다. 뭐 지금 내 선물이 가짜라는 거냐? 내까짓게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제가 알기로 천종산삼은 뿌리가 가늘고 길며 횡취가 뚜렷하고 뇌두가 조밀하며 표피는 황갈색을 띠고 윤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산삼은 어떻습니까? 현주는 목함 속 산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뿌리가 희고 무르며 굵고 짧습니다. 횡취도 거의 보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재배하여 호르몬으로 키운 듯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그의 막힘없는 설명에 장내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인정할 수는 없었다. 헤어소리, 네가 뭘 안다고 감히 할아버지 저놈 말 믿지 마세요. 한대호 회장은 말없이 산삼을 들어 유심히 살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약초에 조예가 깊었다. 현준의 설명을 듣고 다시 보니 과연 그의 말대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아, 현준 군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이건 인위적으로 키운 삼이 맞다. 네가 속은 게야. 한민준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수십억 원짜리 선물이라며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시 박현준의 술병으로 향했다. 한민준의 산삼이 가짜로 판명나자 사람들은 혹시 저 술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그때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던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류 업계에서 신의 혀로 불리는 유명한 감정가이자 얼마 전 현준에게 패배를 인정했던 마동철 바로 마 회장이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마 회장은 박현준에게 다가가 정중히 허락을 구하고 술병을 받아들었다. 그는 코르크 마개를 열고 향을 맡아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작은 잔에 조금 따라 맛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경탄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이럴 수가. 마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 술은 향이 응축되어 흩어지지 않고 술 빛깔은 맑고 영롱하며 첫맛은 깨끗하고 강렬하나 뒷맛은 은은하고 길게 이어지는구나. 이것은 가짜 술이 아니다. 이것은 실로 천하제일의 명주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혹시 백년고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백월열까지 희귀 약재를 넣어 100년을 숙성시켜야만 얻을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약주입니다. 단 한 방울만으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고 하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이 50년 전이라고 들었는데 이 술이 바로 그 백년고방이 틀림없습니다. 마 회장의 말에 연 회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전설 속의 술이라니. 아까 그 초라한 질그릇 병에 담긴 술이 그런 엄청난 물건이었단 말인가. 한민준과 진태민의 얼굴은 이제 질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자신들이 가져온 수십억짜리 선물들은 이 백년고방 앞에서는 그저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했다. 한대호 회장은 감격한 표정으로 박현준의 손을 잡았다. 현준 군, 이런 귀한 것을 정말 고맙네. 자네의 이 깊은 정성을 어찌다 갚아야 할꼬. 박현준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회장님께서 건강하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태민은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다. 그는 한대호 회장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한 회장님, 오늘 이 좋은 날 회장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전부터 서현 양을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저희 JQ그룹과 SH그룹이 힘을 합친다면 대한민국 경제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서현 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 아닌 청혼에 한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한대호 회장은 진태민을 잠시 바라보더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 서방의 마음은 고맙네. 하지만 우리 서연이의 혼사는 서연이 본인의 뜻에 맡길 생각이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서연아, 내 생각은 어떠냐? 모든 시선이 한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박현준을 잠시 바라본 후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진태민 씨. 그리고 할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제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태민에게는 거절의 의미로, 박현준에게는 어쩌면 작은 희망의 불씨로 다가왔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박현준이라는 존재가 던진 파문은 생각보다 크고 깊었다. 제3장 끝. 제3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다음 장 진행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한대호 회장의 생신연회가 끝난 며칠 뒤 박현준은 인천에서 가장 은밀하고 호화로운 장소로 알려진 운봉 옥션의 초대장을 받았다. 발신인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께서 현준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하신다며 이번 경매에 징의한 약재가 나올 예정이니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현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한대호 회장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결국 수락했다. 운봉 옥션은 일반인에게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VVIP들만의 공간이었다. 철저한 보안과 비밀 유지로 명성이 높았으며 이곳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희귀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경매장 내부는 고풍스러운 유럽의 오페라 극장을 연상시켰다. 붉은 벨벳 의자와
은은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대한민국 최상류층 인사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박현준은 한서연의 안내를 받아 앞쪽 좌석에 앉았다. 그의 소박한 차림새는 여전히 주변의 화려함과 대조를 이루었지만 지난번 생신연회에서의 일 때문인지 이제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시선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느껴졌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현준 씨. 한서연이 속삭였다. 오늘 나오는 물품 중에 천년설삼이라는 게 있는데 할아버지 지병의 특효라고 하더라고요. 현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이미 경매가 시작된 무대 중앙을 향하고 있었다. 첫 번째 물품부터 수십억 원을 호가하며 낙찰되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들만의 리그 돈이 곧 권력이 되는 현장이었다. 몇 가지 물품이 더 거래된 후 드디어 천년설삼이 등장했다. 백두산 깊은 곳 만년설 아래에서만 자란다는 전설의 약재였다. 시작가는 50억 원이었다. 60억, 65억, 저는 70억 부르겠습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JQ그룹의 진태민도 열띤 경쟁에 참여했다. 그는 어떻게든 한서연과 한대호 회장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 하는 듯했다. 가격이 80억 원을 넘어서자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포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태민과 또 다른 중견그룹 회장만이 남아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박현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100억.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장내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100억이라니. 이전까지 조용히 관망만 하던 그의 갑작스러운 거액 베팅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태민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100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경매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진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고 외쳤다. 110억. 박현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손을 들었다. 150여. 이번에는 장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마치 돈이 숫자에 불과하다는 듯 거침없이 가격을 올리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진태민은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손을 나렷한 내렸다. 150억은 그가 감당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액수였다. 150억 낙찰되었습니다. 박현준 선생님께 천년설삼이 돌아갔습니다. 한서연은 옆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준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이런 엄청난 재력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현준이 그저 평범한 정비공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경매는 계속되었고 몇 가지 더 진귀한 물품들이 거래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물품이 등장했다. 검붉은 천에 덮인 긴 물건이 무대 중앙으로 옮겨졌다. 경매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소개를 시작했다. 오늘 경매의 대미를 장식할 물품입니다. 고대 왕국 시절 한 명의 검객이 이 검 한 자루로 천하를 평정하고 스스로를 용을 베는 자라 칭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수많은 전란 속에서 주인을 잃고 자취를 감추었던 비운의 명검, 용살검 롱샤잔입니다. 천이 거치자 검은색 검집에 담긴 고풍스러운 검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 자체에서는 어떤 특별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장내를 압도하는 듯했다. 용살검의 시작가는 300억 원입니다. 엄청난 시작계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호가가 터져 나왔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총수들, 심지어는 해외에서 온 듯한 정체불명의 부호들까지 가세했다. 용살검은 단순한 검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과 권력, 그리고 전설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가격은 눈 깜짝할 사이에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광기 어린 경쟁이었다. 한서연은 숨막히는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때까지 미동도 없이 지켜보던 박현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무대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운조 원, 1조 원. 그 액수가 경매장에 울려 퍼지자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박현준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000록도 아니고 1조라니.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경매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방금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조 원. 박현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반복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저자가 미친 거 아니야. 1조 원이 애들 장난인 줄 아나. 도대체 저런 돈이 어디서 난 거지? 한 중년 남성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외쳤다. 잠깐 저 사람의 지불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런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렀다가 지불하지 못하면 경매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이 동조했다. 경매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박현준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규정상 고액의 경우 지불 능력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만 박현준은 말없이 자신의 슈트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그 어떤 로고나 문양도 없이 오직 카드 중앙에 금색으로 TNU 천무라는 두 글자만이 새겨져 있는 카드였다. 그 카드가 나타나자 경매장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몇몇 노년의 인사들과 운봉 옥션의 대표로 보이는 인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YS그룹의 총수이자 비밀스러운 조직 봉황각의 수장으로 알려진 고유진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뻔한 것을 간신히 참는 듯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저것은 옥션 대표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천무 블랙카드. 그 이름이 퍼져나가자 몇몇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그 카드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경악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지하 경제와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비밀 조직 천무원 티엔우연께 최상위층에게만 발급되는 카드였다. 한도 없는 신용은 물론 카드 소지자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특권과 힘이 주어진다고 알려져 있었다. 경매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경외심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다. 1조 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용살검은? 박현준 선생님께 낙찰되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박현준은 용살검을 건네받았다. 검을 손에 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한서연은 보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뜨거운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때 경매장에서 일찍이 박현준에게 시비를 걸려다 실패했던 JQ그룹의 진태민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몇 명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가왔다. 잠깐 박현준 씨,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여? 천무 블랙카드라니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요? 그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이 상황을 무마하고 싶어 했다. 박현준은 용살검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정체를 당신이 알 필요는 없지. 뭐라고 이 자식이 정말 진태민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경매장 한쪽에서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바로 생신연회에서 박현준의 술 100년 고방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마동철 회장이었다. 그는 이제 박현준의 조력자를 자처하는 듯했다. 진 사장, 젊은 사람이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저분 앞에서 함부로 나섰다가는
자네 JQ그룹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네. 천무원의 그림자도 밟아보지 못한 자가 천무 블랙카드를 논하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군. 마동철의 일갈에 진태민은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YS그룹의 고유진 회장 또한 차가운 눈빛으로 진태민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제야 진태민은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루를 삼키며 경호원들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한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박현준.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천무원 천무, 블랙카드, 그리고 용살검.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무게만큼이나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박현준은 용살검을 품에 안고 조용히 경매장을 나섰다. 그의 뒤로 인천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귀환을 알리는 서곡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4장 끝. 제4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다음 장 진행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운봉 옥션에서의 소동이 있고 며칠이 흘렀다. 박현준의 존재는 인천 상류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던졌지만 정작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조용했다. 그는 한서연이 선물한 천년설삼을 정성껏 다려 한대호 회장에게 보냈고 한 회장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한서연은 감사의 의미로 몇 번이나 현준에게 식사를 제안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하며 조용히 지냈다. 손에 넣은 용살검은 그의 방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었으나 밤이 되면 현준은 종종 그 검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한 안개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현준의 낡은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한대호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현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서연 아가씨가 납치된 것 같습니다. 현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주변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듯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비서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서연은 오늘 오후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했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녀의 차량은 시내 외곽의 한적한 도로변에서 발견되었고 차량 내부에는 격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한대호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질 지경이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준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범인의 윤곽은 있습니까? 현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살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직은. 하지만 저희는 JQ그룹의 진태민 사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옥션에서의 일로 앙심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태민. 현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어리석은 자.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회장님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한서연 씨는 제가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정비공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고 어두운 심연과도 같은 눈동자 속에서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방 한쪽에 놓여있던 용살검을 집어들었다. 검집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에서는 섬뜩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마치 주인의 분노에 공명하는 듯했다. 현준은 밖으로 나섰다. 그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천무원의 힘을 빌릴 수도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일은 그 혼자서도 충분했다. 그는 한서연의 차량이 발견된 장소로 향했다. 현장에는 이미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감식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현주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경찰의 눈을 피해 조용히 현장 주변을 살폈다. 그의 감각은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공기 중에 남아있는 미세한 냄새 땅 위에 찍힌 희미한 타이어, 자국 부러진 나뭇가지의 방향까지 놓치지 않고 훑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발걸음은 인적이 드문 산길로 향했다. 이곳은 폐쇄된 지 오래된 낡은 공업단지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범인들은 한서연을 이곳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컸다. 산길을 따라 1시간쯤 걸었을까. 그의 눈앞에 낡고 거대한 폐공장 건물이 나타났다. 입구에는 몇 명의 감시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경계는 허술해 보였다. 현주는 그림자처럼 담을 넘어 안으로 잠입했다. 폐공장 내부는 어둡고 음산했다. 먼지와 녹슨 소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소리 없이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민첩하고 조용했으며 그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복도를 지키던 괴한 2~3명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다가오는지 깨닫기도 전에 나가 떨어졌다. 현주는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한동안은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마침내 그는 가장 안쪽에 있는 넓은 공간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의자에 밧줄로 묶인 채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진태민이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주변에는 10명 남짓한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총이나 칼을 들고 경계하고 있었다. 서연 씨, 이제 포기하는 게 어때? 네 할아버지는 이미 늙었고 SH그룹은 곧 내 손에 들어올 거야. 네가 내 여자가 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진태민이 한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말했다. 한서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더러운 손 치워 내 놈 같은 쓰레기에게 넘어갈 줄 알아. 하하하, 아직도 기가 살아있군. 좋아, 그 오기를 언제까지 부릴 수 있을지 보자고. 진태민이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리려던 순간이었다. 그 손 놓지 못할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어둠 속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현준이었다. 그의 손에는 검집에 쌓인 용살검이 들려 있었다. 내 놈이... 박현준... 진태민의 얼굴이 놀라움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냐? 내 놈들의 실력이 형편없어서다. 현주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의 시선은 한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진태민에게 향했다. 한서연 씨를 풀어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진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인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혼자 와서 큰 소리야 얘들아. 저놈 손발을 잘라서 걔한테나 던져줘라. 그의 명령에 험악한 사내들이 일제히 현준에게 달려들었다. 칼과 소의 파이프가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현준에게 닿기도 전에 허무하게 무력화되었다. 현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그는 용살검을 뽑지도 않은 채 검진만으로 사내들을 상대했다. 퍽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5~6명의 사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진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가 고용한 이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은 용병들이었다. 그런데 저 괴물 같은 자에게는 어린애 장난감처럼 나가떨어지고 있었다.
이럴 수가. 너는 대체 정체가 뭐냐? 현주는 대답 대신 남은 사내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그의 발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신음하는 사내들만이 남을 뿐이었다. 마지막 남은 2명의 사내가 권총을 꺼내 현준을 향해 겨누었다. 오지마. 오면 쏴버릴 거야. 탕탕 총성이 울렸지만 현준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그들의 등 뒤로 돌아가 있었고 다음 순간 2자루의 권총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2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진태민뿐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버렸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돈은 얼마든지 줄게. 현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용살검의 검집 끝을 그의 목에 겨누었다. 한서연 씨에게 용서를 구해라. 진태민은 기어가는 자세로 한서연에게 다가가 빌기 시작했다. 서연 씨, 아니 한서연 아가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서연은 여전히 분노와 공포가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박현준을 바라보았다. 현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현준은 진태민의 어깨를 검집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진태민의 팔이 부러진 듯 축 늘어졌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경고다. 다시 한번 그녀에게 손을 대거나 내 주변을 귀찮게 하면 그때는 내 놈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현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그는 진태민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한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괜찮습니까? 한서연 씨. 한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현준 씨.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품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폐공장으로 몰려들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현준과 서연은 경찰에게 간단한 진술을 마친 후 풀려났다. 진태민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한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현준 씨. 또다시 구해줬네요. 별 말씀을요, 현준 씨.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호기심과 함께 어쩌면 존경심과 같은 감정이 묻어나왔다. 박현준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비밀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한서연은 그 안개 너머에 있는 거대한 진실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오늘 밤 그녀에게 박현준은 단순한 은인을 넘어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등대처럼 보였다. 제5장 끝. 제5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다음 장 진행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진태민 사건 이후 인천의 밤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다. 박현준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과 한대호 회장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어둠의 세력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년간 공석으로 알려졌던 비밀 조직 천무원 티엔 우유엔의 새로운 천존 티엔순이 등극했으며 그를 기념하는 대규모 연회 천조년 티엔순옌이 인천에
신라호텔 그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다는 것이었다. 초대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가문과 기업 심지어 암흑가의 실력자들에게까지 발송되었다. 한대호 회장에게도 어김없이 초대장이 도착했고 그는 박현준과 한서연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현준군 이번 연회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한대호 회장의 얼굴에는 우려가 가득했다. 박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했다. 한서연은 그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천조년 당일 신라호텔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연 회장 안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면면은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박현준은 한서연 한대호 회장과 함께 입장했다. 그의 등장은 다시 한번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지난 운봉 옥션에서 보여준 그의 압도적인 재력과 천무 블랙카드의 존재는 그를 이미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았다. 연 회장 상속에는 스스로를 새로운 천존이라 칭하는 조상필이라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오만한 인상이었으며 그의 옆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검객 미야모토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YS그룹의 고유진 회장과 곤방그룹의 마동철 회장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박현준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질 일을 예감하고 있었다. 조상필이 잔을 높이 들며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천무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난 5년간 천무원은 구심점을 잃고 혼란을 겪었으나 이제 저 조상필이 천존의 자리에 올라 천무원을 다시 위대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이어 천무원의 과거를 왜곡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계승자인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발표를 이어갔다. 또한 천무원은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일본 검도의 대가 미야모토 선생과 손을 잡고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천무원의 적으로 간주하고 엄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천무원은 본디 대한민국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비밀 결사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외세와 손을 잡고 자국민을 위협하겠다니. 고유진 회장과 마동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몇몇 가문 대표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조상필의 위세에 눌려 감히 반발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조상필에게 아첨하며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다. 조상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 했다. 자, 그럼 이제 각 가문의 천무원에 대한 공헌도를 재평가하고 그때였다. 하기여기까지 나지막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현준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상필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용살검이 들려 있었다. 검집에 담겨 있었지만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연 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조상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놈은 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천존의 말씀을 끊어. 박현준은 조상필의 앞에서 멈춰 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천존이라 칭하기엔 내 놈은 너무나도 역겹구나. 뭐라고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조상필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부하들과 미야모토의 수하들이 일제히 박현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순간 연 회장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감히 진짜 천존 각하께 고유진 회장이 봉황의 문양이 새겨진 부채를 펼쳐들며 외쳤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조상필의 그것을 압도했다. 천무원 봉황대주 고유진 진정한 천존 각하를 뵙습니다. 그녀는 박현준을 향해 예를 갖추어 무릎을 꿇었다. 이어 마동철 회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연 회장 곳곳에 숨어있던 천무원의 진정한 충신들이 일제히 박현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천무원 555, 진정한 천존 각하를 뵙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했다. 조상필과 그의 추종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젊은이가 진짜 천존이란 말인가? 5년 전 자신들이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천존 박현준이 살아 돌아왔단 말인가? 한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박현준, 그가 바로 전설적인 천무원의 천존이었다니.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비범함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녀의 가슴은 경외감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현준은 용살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검붉은 검신이 드러나자 연 회장 안에 모든 빛이 그 검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 천무원의 진정한 천존 박현준이다. 조상필 내놈의 죄를 묻겠다. 5년 전 내놈은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멀어 외부의 적과 결탁하고 동료들을 배신했으며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또한 천무원의 이름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기만했다. 그 죄 죽어 마땅하다. 조상필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다. 내가 진짜 천존이다. 저놈은 가짜다 여봐라. 저 반역도들을 모두 죽여라. 그의 발악과 함께 조상필의 친위대와 미야모토 그리고 그의 일본 무사들이 박현준과 그의 충신들을 향해 쇄도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처절한 격전장으로 변했다. 박현준은 용살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술은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듯했다. 검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피보라가 튀었고 적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 그는 분노한 용과 같았고 그의 검은 심판의 번개와 같았다. 고유진의 부채춤은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이었으며 마동철의 호쾌한 권법은 적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렸다. 미야모토가 요검을 뽑아들고 박현준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이 진짜 천존이라도 상관없다. 오늘 여기서 내 칼에 죽을 것이다. 그의 검술은 빠르고 날카로웠지만 박현준의 용살검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칼춤에 불과했다. 수십 합이 격렬한 공방 끝에 미야모토의 요검이 부러지고 그의 가슴에는 깊은 검상이 새겨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조상필뿐이었다. 그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박현준은 피로 물든 용살검을 들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내 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목숨을 끊어라. 그러면 내 놈의 추종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겠다. 하지만 조상필은 끝까지 발악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힘이 곧 정이다. 내가 바로 천무원의 새로운 하늘이다. 그는 숨겨둔 단검을 꺼내 박현준에게 달려들었다. 어리석은 놈. 박현준의 용살검이 섬광처럼 허공을 갈랐다. 조상필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목에서는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박현준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가짜 천존이 죽자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 연 회장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박현준은 용살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고 검집에 넣었다.
그리고 충신들을 향해 돌아서서 엄숙하게 선언했다. 나 박현주는 오늘부로 천무원 천존의 자리에 복귀한다. 천무원을 더럽힌 반역자들을 숙청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외세의 빌부터 나라를 좀먹는 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천존각하 만세 천무원 만세. 충신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한서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거대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자의 경애와 감격,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박현준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그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박현준의 귀환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천무원을 재건하고 5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모든 세력을 응징하기 위한 그의 길고 험난한 여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제6장 끝. 제6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다음 장 진행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천조년에서의 피해 숙청 이후 박현준은 진정한 천무원의 천존으로서 빠르게 질서를 회복해 나갔다. 그의 귀환은 대한민국 암흑가와 상류사회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조상필에게 빌붙었던 세력들은 공포에 떨며 앞다투어 용서를 구걸했고, 과거 천무원의 정의로운 질서를 그리워했던 이들은 현준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고유진 봉황과 마동철 곤방그룹 회장은 그의 가장 든든한 좌우 날개가 되어 천무원 내부의 반역자들을 색출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데 힘을 보탰다. 박현준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배신자들에게는 추상 같은 심판이 내려졌으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게는 따뜻한 구원의 손길이 닿았다. 5년간 쌓였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천무원은 본래의 위용과 명예를 되찾기 시작했다. 과거 박현준을 괴롭혔던 이들의 말로 또한 비참했다. JQ그룹의 진태민은 납치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가문은 천무원과 그 동맹 세력들의 압박 속에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박현준의 옛 약혼녀였던 임나리와 그녀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그들이 박현준에게 가했던 모욕과 탐욕은 소문으로 퍼져나가 인천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운영하던 작은 회사마저 부도 위기에 몰리자 그들은 뒤늦게 박현준을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현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외면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서연의 사촌오빠 한민준 또한 죗값을 치렀다. 한대호 회장은 그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가문에서 사실상 내쫓았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해치려 했던 폐륜적인 행동과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모든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박현준은 한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었고, 그의 차가운 분노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깊은 고뇌를 이해하려 애썼다. 현준 역시 그녀 앞에서만큼은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남자로서의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대호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인천 앞바다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천무원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안정을 되찾았고, 박현준의 이름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정의와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새겨지고 있었다. 그날 밤 박현준은 한서연을 데리고 해룡빌라, 그가 처음 한 회장에게서 선물 받기를 거절했던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빌라의 넓은 테라스에서는 인천항의 야경과 함께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서연 씨, 현준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다. 지난 5년 전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왔습니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죠. 한서연은 말없이 그의 가슴에 기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용살검을 꺼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검붉은 검신이 신비로운 빛을 발했다. 이 검은 과거 저의 분노와 복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피를 묻혔고 절망을 베어왔죠. 그는 용살검을 한서연의 앞에 내려놓았다. 검은 더 이상 살기를 뿜어내지 않고 오히려 온화한 기운을 발산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이 검을 당신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과거의 모든 어둠을 끊어내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저의 맹세로 말입니다. 박현주는 한쪽 무릎을 꿇고 한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한서연 씨, 저의 곁에서 저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저의 남은 모든 생을 당신을 지키고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네, 현준 씨.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두 사람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아래서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았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한 새벽처럼 그들의 앞날에는 따스한 햇살과 희망만이 가득할 것 같았다. 며칠 후 천무원의 본부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예식이 거행되었다. 천무원의 천존 박현준과 SH그룹의 후계자 한서연의 결혼식이었다. 시계는 그들을 아끼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석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진실되고 성스러웠다. 박현준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한서연과 함께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충신들과 함께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제 피 묻은 복수의 칼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인천의 밤하늘은 그날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길에 더 이상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는 한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으리라. 7장 끝. 완결. 이것으로 총 7장으로 구성된 이야기의 마지막 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 요청하신 분량과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한국 독자들을 위한 스타일로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의 낭독이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